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열정씨, 혹시 야구 선수 오타니 좋아하세요? 유명하죠. 그쵸. 네, 잘생겼잖아요. 네. 야구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열정씨 말씀대로 외모도 뛰어나시고 네. 인성마저 훌륭한 것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물론 인성을 직접 겪어보진 못했지만요. 네. 네. 자, 근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그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꼭 줍는데요. 이게 야구 경기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도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평소에 숨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어머, 그렇게 실력이 좋으신 분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부터 쓰레기를 주워야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네. 이 공원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주웠거든요. 네. 역시 오타니와 나의 공통점? 그러니까 평행 이론? 약간 뭐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꿨다는 생각에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맞아. 그게 저한테 오히려 제가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숨은 공덕이 많이 쌓이면 위기가 왔을 때 피해갈 수 있는 운이 다른데요. 맞아. 저도 이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걸 바라고 쓰레기를 줍는 건 아니지만 예, 열정 씨가 위기의 역사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라 이 위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오타니까지 뻗어나갔네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이 공덕으로 잘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오건영 선생님이 쓰신 위기의 역사 경제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막 40대에 접어들었다고 치고 그렇다 치고 우리가 겪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70년대 말, 저는 겪지는 못했지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에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최근에 겪은 인플레이션 등이 있겠죠. 맞아요. 우리 쓸공 언니 방송에서도 끊임없이 언급이 되는 사건들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금융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위기의 역사 이 책에는 대공황 이후 찾아온 최대의 경제 위기라는 수식어로 2008년 금융위기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그쵸. 그 금융위기. 네. 자, 금융위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무래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겠죠.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그 회계법인 일할 때 같은 건물에 리먼 브라더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꽤 많은 층을 쓰고 계셨는데 항상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백인 남성들이 막 좀 많았는데 어느 순간 안 보여.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리먼 브라더스 망했대.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서류 박스를 든 모습은 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서 서류 박스를 든 침울한 얼굴의 사람들이 그 미국 리먼 브라더스 빌딩에서 이제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뭐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2008년 저희가 이제 막 입사해가지고 같이 근무할 때네요. 그 2008년 9월에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죠. 그리고 이 리먼 사태 이전에도 이미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2007년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해서 여러 헤지펀드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2008년 3월에는 미국 이제 5위의 투자 은행이었다고 하는데 베어 스턴스가 JP 모건에 인수가 되었죠. 맞아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있었던 9월에 미국 3위 은행이었던 메릴 린치도
BOA에 인수가 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때 충격이었어요. 그죠? 맞아. 메릴 린치 굉장히 큰 곳이었는데. 또 글로벌 보험사 AIG도 정부에 이제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등 정말 세계 최대 금융 시장인 미국의 여러 금융회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시무시했는데요. 맞아요. 뭐 내가 이 금융회사들의 직원도 아니고 예금도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투자 은행들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후폭풍들을 몰고 왔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네. 미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뱅크런을 포함한 현금 부족 사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은행들은 투자하고 있던 자산들을 매각하기 시작하는데요. 현금 회수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 이제 해외 자산도 예외가 아니겠죠.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 채권, 부동산도 급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사실 좀 위험한 것들부터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주식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급매가 나온 거구나.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섭섭하네. 이렇게 이제 금융회사들의 현금 확보 쟁탈전이 심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돈의 가격인 금리는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현금 중에서도 특히나 위기 상황에서 구하기 힘든 귀한 현금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죠. 맞아요. 누구나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 분위기에서 원달러 환율은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국 시장은 자산 가격이 추락하고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이러는 가운데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은 상황이었죠. 보통 경기가 둔화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요가 줄어드니까. 네. 그런데 이때는 환율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물가도 같이 뛰었다고 해요. 정부에서 봤을 때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네. 물가는 상승할 조짐이 보이고 또 이제 원화 가치도 낮아져서 외국인 자금마저 계속해서 이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거예요. 이러니 금리 인하는 불가능했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물 경기는 더 큰 타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요. 맞아. 이렇게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 네. 그리고 금융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는 이 신용 경색, 그리고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디레버리징 전략, 환율의 급등과 물가 상승, 여기에 이어진 실물 경기의 침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네.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저도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 오는 횟수가 줄더라.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출장을 안 와. 맞아. 그래서 우리 일거리가 좀 줄었던 네, 그 시기에. 줄었던 네. 그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나 열정 씨나 해외 좀 회사들하고 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한국 회사에 집중했었던. 맞아. 네. 나는 해외하고 일하는 게 더 좋았어. 언니 편했지. 네, 맛있는 걸 많이 사줬거든. 맞아요. 그리고 거기는 약간 출장 왔으니까 9 to 6도 잘 지켜주고 맞아요. 지켜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한국 회사랑 일하는 게 편하긴 했어요. 자, 네. 그런데 이 2007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도대체 왜 발생한 건가요? 이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이 닷컴 버블 이후부터 글로벌 경제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2000년 3월 나스닥 버블이 고점을 찍고 2002년 10월 고점 대비 78%가 하락하면서 닷컴 버블이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 이 닷컴 버블 붕괴의 시기 동안 세계는 이러다가 뭐 장기 침체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야? 네. 라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을 해요. 2001년 1월부터 미국 연준은 긴급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요. 네.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대하죠. 그렇죠. 이때부터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계속 돈이 많이 풀렸지.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조금 계속된 편이고. 맞아요. 예. 금융위기 그 뒤로 돈이 풀리는 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미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요. 네. 2001년 12월에 중국이 그 유명한 WTO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 제품이 수출될 수 있는 시장이 확대가 되는데요. 저 이때 기억나요. 9시 뉴스에 진짜 중국이 WTO 가입했다고 되게 큰 뉴스였어. 드디어 중국이 들어가면 이제 정말로 이 세계 시장이 달라지겠다. 그죠? 거인이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중국 상품, 즉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흔해졌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태그를 딱 뒤집으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꽤 있었고 정말 더욱 더 심했던 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미국에서 정말 이 생필품들이 다 중국산. 네, 그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뭐 지금도 큰 차이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요즘은 뭐 인도네시아산, 뭐 말레이시아산 이런 거, 베트남산 네, 이런 것도 많아. 인도산. 네, 그죠. 이렇게 이제 중국의 저가 상품으로 인해서 2000년 초중반 전 세계의 물가는 안정이 되는데요. 중국의 저가 상품.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기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닷컴 버블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경제는 꾸준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동성이 각 나라에 고루 퍼지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기에 발생한 글로벌 불균형이 뭐냐면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금리도 낮고 닷컴 버블의 여파로 성장도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었겠죠. 네. 달러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달러가 약세면 보통 이제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원유를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좀 들면 원래는 이제 50불이면 살 수 있었던 원자재 뭐 한 톤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달러와 약세가 되면 50불이 아니라 70불, 80불 이렇게 더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달러와 약세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원자재 부국인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이제 신흥국 그리고 산유국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겠죠. 달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거니까요. 중국과 같은 이제 신흥 국가들은 저가 상품을 공급할 시장이 커지면서 또 열심히 달러벌이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은 선진국들보다는 신흥국과 산유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또 많이 그 경제 대국으로 올라왔고. 그렇죠. 성장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다음에 산유국 쪽으로 돈이 많이 가면서 중동 아랍 국가들. 그치. 돈 엄청나게 많죠. 지금까지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때부터 이제 부국이 되기 시작했지. 맞아요. 맞아. 저도 기억나는 게 이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브릭스라고 2000년대를 전후에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나라들이 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신흥 경제 5국을 일컫는 경제 용어가 처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죠? 지난 시간 인도 우리 살펴보면서도 인도가 2000년대 초반부터 펀드도 나오고 또 인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됐었는데 맞아요. 이런 이제 세계화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신흥국들이 달러를 벌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은 굴려야죠. 그쵸. 금고에 가만히 넣어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돈을 일하게 하라. 그치. 그 달러를 벌어서 보통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쵸. 예, 그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같은 것도 석유 팔아서 다 미국 국채 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국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니까 네.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투자라는 거지. 그렇지. 미국의 돈을 벌어다가 미국에 다시 빌려줘. 이렇게 신흥국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미국 국채에 투자가 됨으로써 다시금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비록 이제 빚이긴 하지만 달러가 다시 시장에 넘쳐나는 거죠. 네. 신흥국은 무역 흑자로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에 네. 미국은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데다가 또 미국 국채 수요가 많으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으로 유입된 달러를 계속 소비하는 미국은 재정 적자까지 쌓이게 되는 네.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책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글로벌 불균형이 바로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 얘기 나오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 42와 43화 예, 요거 보시면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국가 채무 한도에 맞아. 관해서 또 많은 그 배경 지식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꼭 들어보시고요. 네. 네. 다시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된 미국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요. 네. 닷컴 버블 이후 저금리 시기이기도 했고 또 해외에서 미국 국채 투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네. 달러가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의 자금이 풍부해지면 투자처를 찾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이 자금이 얼마 전 닷컴 버블로 위기를 겪은 주식시장에 들어가기는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닷컴이 너무 한 번에 꺼져서. 그렇죠. 78%가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돈은 많은데 주식시장은 불안하고 네.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자산이 보이는 거예요. 뭐였을까?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 목적의 주택 시장이 딱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내 공급된 유동성이 바로 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자금이 계속 유입되니까 당연히 주택 가격은 상승을 했겠죠. 그렇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가계의 소비 주체들은 주머니에 돈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주머니에. 그렇지만 늘어난 이제 느낌이 드니까 소비가 또 촉진이 됐겠죠. 그렇죠. 미국의 소비가 늘면 신흥국들의 상품이 잘 팔리고 이렇게 신흥국으로 달러가 또 모이면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가 되죠.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 또 달러가 돌아오게 되면 주택 가격은 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죠. 근데 세계 금융이 좀 미국 위주로 돌아가기는 해 보면. 맞아. 그쵸? 이게 기축통화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소식 잘 알아둬야 돼요. 맞아, 맞아요. 이 돈이 신흥국과 미국 사이에서 돌고 돌면서 계속해서 미국 내 부동산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전에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계속된 이제 유동성의 공급으로 주택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내 수입 상품의 가격도 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동성도 많고 수입 상품의 가격도 높다. 이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할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은 언제나 이제 중앙은행의 의사 결정자들을 불안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2년간 총 1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2004년 1%였던 기준금리가 2006년에는 5.25%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와, 많이 올랐네. 그렇죠. 그 2년간 17차례나 했대요. 기준금리 인상을.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과열되었던 주택시장은 괜찮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주택 시장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닷컴 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증가했고 이렇게 유입된 자금은 투자처를 찾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특히나 금융회사들은 안전한 우량 채권에 투자를 보통 많이 하죠. 네. 네. 이 시기의 문제는 돈은 많은데 투자할 수 있는 우량 채권이 부족했다고 해요. 우량 채권이 부족하면 어떡하나요? 투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어떡하나? 어떻게 하나? 이 똑똑한 인재가 많은 금융시장에서는 없으면 만들면 되죠. 없으면 만들면 되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만들어낸 우량 채권이 바로 MBS와 CDO라는 합성 채권인데요. 이 MBS는 정말 많이 들어봤다. 그렇죠. 네. 이 합성 채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제가 해볼 건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와, 채권도 지금 몰라가지고 그런데 합성 채권까지 알아야 되네. 네, 여기 어쩔 수 없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라서 책의 내용을 제가 최대한 쉽게 잘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이 저금리 시대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시행해 줬어요. 네. 특히나 주택시장은 계속 성장을 해왔고 또 하고 있고 네. 이 주택시장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거든요. 닌자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 닌자는 아닐 거고 No income, no job or asset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수익이 없어도 직업이나 자산이 없어도 빌려드림이라는 대출 상품이죠. 무섭다. 이 한마디로 낮은 등급, 즉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으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살 사람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 주택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 채무자가 수익, 직업, 자산이 없어도 부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출이라고 여겨진 거죠. 진짜 쉽게 비유하면 갭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면 오를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약간 부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네. 그렇죠. 상승하는 장에서는 뭐 빚이 있어도 그거를 감안해도 남는 장사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대출들을 모아서 유동화 채권을 만드는데요. 네. 보통 유동화 채권 하면 자산 유동화 채권, ABS를 네. 많이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는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대출 채권을 모아서 네. 만든 MBS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MBS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유동화 채권을 만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MBS 여러 개를 모아서 CDO라는 부채담보부 증권이라는 합성채권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부채담보부 증권은 아까 그 모기지 대출을 네. 여러 개 모아서 네. 이제 한 덩어리의 MBS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 MBS 채권을 여러 개 모아서 순서대로 쭉 네. 나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등의 순위를 두어서 네. 앞에 있는 선순위 CDO 한 묶음 만들고 뒤에 있는 MBS들도 따로 모아서 후순위 CDO 이렇게 각각의 채권 상품을 다시 한번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차등의 순위는 네.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순번인데요. 일단 이제 이 MBS 채권에서 들어온 이자를 1순위 CDO부터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1순위가 끝나고 나면 2순위 모여봐 해서 2순위 지급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아놓은 MBS 일부에서 네. 연체가 발생을 하더라도 1순위 채권의 이자 지급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거네.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10점 맞은 시험지 10개를 합쳐서 엄마 저 100점 맞았어요.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앞에 것만 보여주면서 계속. 이거 다 합치면 100점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런데 1순위 채권은 뭐 당연히 문제가 없을 텐데 이자 지급 순번이 늦은 후순위 채권은 이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렇죠. 이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1순위 채권보다는 높으니까 네. 이러한 후순위 채권에는 당연히 높은 금리를 주겠죠.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팔면 되는 거니까. 구미에 맞게. 그 이해가 간다. 뭐냐면 유동성이 많던 때,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던 때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소 이제 시중에 돈이 없으면 이런 거 팔리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약간 솔깃할 수 있거든. 그쵸.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투자해볼까? 이게 가능한 시절에 이걸 다 판 거네. 맞아요. 안전성을 좀 추구하는 투자자들한테는 1순위를 팔고 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투자자들한테는 4순위를 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쪼개고 쪼개서. 쪼개고 쪼개서.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술이 발달한 면도 또 있네요. 그쵸. 원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불가능한 상품이야 이게. 그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또 끝이 아니에요. 뭘 또 쪼개려고 또. 쪼개지는 않는데 이 CDO라는 우량 채권에 CDS 즉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보증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스와프 말만 들어도 무서워. 그 아까 리만 브라더스 파산 시점에 우리가 AIG라는 글로벌 보험회사가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 CDS 계약을 엄청 많이 해놨던 거예요. 이 AIG가. 그랬구나. 그래서 지급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니까 AIG가 결국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이렇게 금융공학 기술로 똑똑한 분들이 CDO라는 합성채권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또 신용평가 기관이 이거 아주 훌륭한 상품입니다 라면서 AAA라는 우량 등급을 매겨줬고요. 거기다가 글로벌 보험 회사가 보증까지 서주는 그런 채권 상품이었어요. 이 CDO라는 상품은. 너무 안전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진짜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 이해도 그죠? 못하고 나는 사실 이렇게 막 신용기관이 우량 등급 줬다, 뭐 보험회사가 이거 보증하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품 설명을 들어도 나는 그냥 투자할 것 같아요. 맞아. 신용평가기관에다가 보험사까지 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보험사. 그러네. 근데 이 상품들이 바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파생된 파생 상품들이자 금융위기의 원흉이죠. 계속 상승할 것만 같던 이제 주택 가격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하락을 시작하는데요. 금리가 인상되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자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은 급격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특히 이 모기지 대출에는 이미 그 기초 자산 자체가 부실했던 거예요. 닌자론이라고 다수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선순위 CDO까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때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막 집이 없어서 차에서 살고 막 맞아,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겨났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집 앞에 다 세일한다고 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파생된 우량 채권의 부실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발생한 대규모 자산 매각, 마지막으로 글로벌 총수요의 감소까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에 주식이든 뭐 주택이든 자산의 가격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제 과한 낙관론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책에는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공부한 세계의 경제 위기에 대입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알아본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계속 잘 될 것이다. 그쵸. 라는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닷컴 버블 역시 신경제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요.
기술을 그쵸. 좀 맹신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금융위기도 주택시장이 오르기만 할 거다라는 맹신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 지나친 낙관론이 버블을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우리 또 지난 에피소드 중에 버블의 역사 있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것도 한번 또 그때 들어보시고요. 완전 옛날인데 그때도 버블이 만들어졌죠. 똑같은 원리로 튤립도 있고. 만들어지고. 맞아요. 이렇게 희망과 같이 이제 성장이 지속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제 장기간 한쪽으로 쏠린 자금은 결국은 본연의 가치를 넘어서는 버블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맞아. 뭐 뭐든지 중용이 중요해. 맞아. 이런 이제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사실상 우리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부는 꼭 하고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저는 이번 이제 경제 위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맞아요. 이 금융위기 이후의 마지막 위기죠.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경제 위기는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리뷰한 방송이 있었거든요. 네. 이 내용과 좀 많이 유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21화 에피소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21화라 너무 과거라 가지고 항상 제기되는 사운드 퀄리티 이슈 있을 수가 있어서 너무 이제 그 음량이 안 좋은 방송을 듣고 싶진 않다라고 하시면 위기의 역사 책을 사서 보시면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금융위기를 또 벗어났는지 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만난 역사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경제 위기의 역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아니면 빌려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려웠죠. 아, 그러게요. 또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또 도전의 의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글로벌 경제 상황들이 막 여러 개가 겹치면서 사실 위기는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이 배경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20년의 위기 역사를 우리가 20분 안에 또 이렇게 정리하려니 이게 말이 좀 용어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함축적이니까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또 이제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 에피소드 정주행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또 책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네. 자, 위기의 역사 이제 2번에 걸쳐서 공부했는데요. 아, 정말 경제의 역사가 위기라는 관점에서 또 살펴보니까 또 이런 인사이트들을 주네요. 맞아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숨은 공덕을 한번 쌓아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